모닝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매일 이 시간에 저희 전문가들의 시각 함께 체크해보고 있는데요. 오늘 함께 해주실 분은요. 대신증권의 최진영 연구원님 모셨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연구원님과 함께 저희 곡물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곡물가도 상당히 좀 지정학적인 부분들도 영향을 받는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죠. 환경 요인들도 받을 것 같은데 최근에 곡물 가격의 추이는 어떤지부터 함께 짚어주세요. 예, 요 최근에 곡물 가격 같은 경우에는 계속 하방 리스크에 노출돼 있다라 볼 수가 있겠고요. 사실 2022년 이제 하반기를 갖다가 부분으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곡물단에서는 부진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S&P GSCI 이제 그레인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곡물 지수가 부진한 상황이 올해도 계속해서 마이너스 성과가 이어지고 있을 테고 또한뿐만 아니라 관련돼가지고 곡물단에서 하위 이제 상품들인 소맥이라든가 옥수수, 대두 역시도 마찬가지로 부진한 성과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결국 이같이 부진한 이유를 갖다 우리가 놓고 봤었을 때는 2022년 하반기부터 계속됐었던 결국 엘니뇨에 대한 우려와 그리고 엘니뇨 현상이 23년부터 나타났기 때문에 네. 곡물단에서는 부진한 현상이 노출됐다라 해서 지금까지 그 같은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렇군요. 엘니뇨가 좀 근본적으로 어떤 식으로 곡물 가격에 영향을 주게 될까요? 네, 일단 곡물간에서 엘니뇨가 영향을 갖다 주는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놓고 봤었을 때는 일단 기상이변이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 주요 곡창지대에 어떤 영향을 갖다 주는지를 갖다가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적도를 기준으로 동태평양 연안에서, 즉 아메리카 대륙에 있는 동태평양 연안에서 무역풍, 즉 바람이 습기를 갖다가 가지고 이제 동남아나 이런 서태평양 일대로 불어들게 됩니다. 그럼 따뜻한 해수 같은 경우에는 이 무역풍에 의해서 전반적으로 서태평양 쪽으로 이동하게 될 텐데 네. 문제는 엘니뇨 현상 때는 이 무역풍의 바람의 속도 자체가 약화되는 겁니다. 바람이 약화되다 보니 이 지역에서 즉 아메리카 대륙 연안을 갖다 중심으로 동태평양 연안에서는 비가 평년보다 더 많이 내리게 되고 네. 이 때문에 해수면 온도는 올라가게 되고 평년 대비 플러스 0.5도씩 상회하게 되고 이 때문에 주요 인근에 있는 곡창지대라 볼 수 있는 미국의 중남부 지역이라던가 내지는 브라질의 서남부 지역 그리고 아르헨티나 지역 같은 주요 글로벌 곡창지대들이 비가 적정량이 내리게 되면서 수확이 좋게 나오게 되고 이 때문에 이번 1월 달에 있었던 USDA의 공급 가이던스 역시도 계속해서 상향 조정되는 흐름들이 나타났다라 볼 수가 있겠고요. 결과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곡물단에서든 하방 리스크의 존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렇군요. 곡물의 일단 수요처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물론 공급도 중요하겠지만 이 곡물의 최대 수요처는 어딘지 그리고 이 수요는 얼마만큼의 영향을 끼치게 될까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곡물의 최대 수요처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사료향이 있을 테고, 네. 다른 하나는 우리가 아는 즉 휘발유를 대체하는 바이오에탄올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바이오에탄올 단에서는 유가가 이제 좀 어느 정도 그래도 버티고 있기 때문에 레벨 측면에서는 사실 수요가 그렇게까지 막 불어졌다라 보기는 어려운데. 근데 이제 수요가 너무 약한 부분은 바로 사료향일 텐데요. 네. 결국 곡물은 최대 수요처가 사람이 아니라 결국 사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료단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은 바로 중국의 돈육, 사육도수를 갖다 놓고 봐야 할 텐데요. 글로벌 최대 돈육 소비국이기 때문에 중국의 돼지 사육도수를 갖다가 확인해야 할 텐데 최근의 흐름을 보면은 중국 같은 경우에는 돈육단에서 공급 과잉이 계속해서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네. 이 같은 돈육의 이제 공급 과잉이 장기화되다 보니까 문제는 무엇이다? 결국 양동 농가에 있어서 마진이 훼손돼 버린 거죠. 그래서 돈육 가격과 곡물 가격 간의 레이쇼를 갖다 놓고 보면은 5.6배 정도로 이 말 즉슨 양돈 농가는 사실상 손실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네. 이 때문에 사육도수 즉 비육돈만 지금 줄이고 있는 게 아니라 출하될 뿐만 아니라 모동까지도 사육도수를 줄이고 있어요. 그 말즉슨 그만큼 상황이 안 좋다 보니 이렇게 사육도수를 줄이게 되면은 결국 사료향 수요가 약화될 수 있다는 거고 최근에 중국으로 들어가는 대두와 옥수수의 수출량이 급증을 하는 그림들이 나타났지만은 중국향 수출이 이렇게 늘어났다 하더라도 이 같은 내부적으로 수요가 약하다면은 곡물단에서 수요도 그만큼 취약한 상황이다라고 우리가 놓고 볼 수 있겠고요. 네, 그렇군요. 수요가 취약하다 보면은 결국에 곡물 가격에도 좀 안 좋게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그러면 앞으로의 곡물 가격 좀 하락할 거라고 보시나요?
저는 어쨌든 올해 상반기까지는 곡물이 계속 부진할 수 있다라고 바라봅니다. 다만 올해 하반기, 특히 올해 4분기로 보면은 곡물은 좀 더 드라마틱한 회복세가 특히 4분기 때 나타나지 않겠는가라고 놓고 볼 수 있겠고요. 그 같은 이유는 결국 이 같은 지금의 곡물의 가장 최악의 리스크인 엘니뇨가 끝이 날 것이라는 데 주목을 갖다 하고 있습니다. 사실 작년 연간 전망을 통해서도 저희는 끊임없이 계속 말씀드린 부분과 같이 라니냐가 발생했었을 때는 엘니뇨와 다른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네. 주요 원자재 생산 지역별로와 수요처별로 다른 영향을 갖다 엘니뇨와 라니냐는 발생을 일으킵니다. 특히 이 같은 라니냐는 기본적으로 앞서 언급드린 적도를 기준으로 동태평양 연안에서 무역풍의 이동이 엘니뇨 때는 둔화됐었던 현상이 나타나는데 라니냐 때는 평년보다 더 빨라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이렇게 됐었을 경우 무슨 문제가 발생한다? 바로 건조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주요 곡창지대인 미국의 중남부 지역과 그리고 브라질의 서남부 지역 그리고 아르헨티나 지역 같은 경우에는 무역풍의 이동에 따라서 따뜻한 습기가 전반적으로 서태평양으로 이동하게 되고 네. 이 때문에 따뜻한 해수도 이동하게 되면서 동태평양 연안에 있는 아메리카 대륙은 건조하게 되고 이는 결국 파종에 있어서 악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네. 이 같은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해수면 온도에 대한 전망치를 갖다 제시해주는 기관인 CPC IRI라든가 또는 이 같은 기관들의 APCC 같은 기관들의 전망치를 갖다 보면은 모델별로 봤었을 때 앞으로 해수면 온도가 동태평양 연안 해수면 온도가 향후 올해 하반기 때는 마이너스 0.5도씨보다 더 낮게 이제 예상이 된다. 이 말즉슨 엘니뇨가 아니라 라니냐가 도래할 것이다. 당초에는 올해 연말경이나 이게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왔었는데 이게 계속 빨라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2020년부터 22년 상반기까지 있었던 원자재 가격 빅사이클도 사실 경기나 또는 유동성도 있었지만은 이 같은 라니냐가 주요했었습니다. 결국 이 라니냐에 우리가 포커스해 둘 필요가 있다라 볼 수가 있겠고 곡물단에서도 굉장한 임팩트가 이 라니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엘니뇨에서 라니냐로 좀 바뀌는 그런 시기도 잘 보셔야지 곡물 가격에 대한 영향들을 체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라니냐의 기환이 좀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그 시점 정도는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좀 체크가 되고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해수면 온도 전망치라던가 또는 발생 가능성을 우리가 놓고 봤었을 때는 대략적으로는 올해 6월경에나 라니냐가 우리가 확인될 것이고 원자재 실제로 이것이 영향을 갖다 미치는 시기까지를 놓고 봤었을 때는 그 시차가 최소 못해도 5개월에서 4개월 정도 나타나기 때문에 올해 못해도 9월부터 4분기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라니냐가 발생했었을 때 곡물에 대해서 우리가 놓고 봐야 될 부분이 이 같은 시점을 갖다 유추를 하는 것은 좋은데 실제로 곡물의 공급 차질을 야기하는 것은 사실 지금이라고 보긴 어려워요. 그리고 올해 하반기도 보기 어려워요. 네. 본격적으로 사실은 내년 바로 상반기 수확 시즌이라 볼 수 있습니다. 어째서다? 곡물은 원자재 중에서도 굉장히 사이클이 느립니다. 파종과 수확 주기가 존재하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 때 파종 시즌 때 라니냐가 온다 하더라도 당장의 공급 차질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수확하는 내년 상반기가 되겠죠. 다만 우리가 주목하는 부분은 원자재 소순환 사이클이 되겠고요. 네. 결국 라니냐가 왔었을 때 가뭄발에 의해서 곡물이 상승한 게 아니라 라니냐에 의해서 바로 석탄과 천연가스 가격이 난방 수요가 급증하기 때문에 북반구는 이것이 상승하게 되고 이것이 결과적으로 전력 가격이나 이런 것도 상승시키겠지만은 이를 원료로 삼는 요소, 즉 질소의 비료를 갖다 상승시키고 질소의 비료는 다시 또 곡물을 상승시키는 이 같은 원자재 소순환 사이클을 재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네. 우리는 이 같은 부분에 있어서 즉 라니냐가 왔었을 때 즉각적으로 공급 차질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기보다는 이 같은 원자재 소순환 사이클에 의한 가격의 전가 영향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포커스할 필요가 있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 라니냐가 이렇게 소순환 사이클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는데 라니냐가 왔을 때 오히려 좀 타격을 받는 그런 원자재 섹터는 없을까요? 라니냐가 왔었을 때 수혜를 갖다 볼 수 있는 거는 대표적으로 곡물, 네. 앞서 말씀드린 그리고 석탄, 천연가스, 유가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뿐만 아니라 산업금속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원자재 무엇일까 보면은 대표적으로 지금 어마어마한 성과를 갖다 내고 있는
소프트 섹터, 즉 커피, 원당, 코코아 같은 원자재들이 최악의 성과를 나타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네. 결국 이 같은 점을 갖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과거 1985년부터 지금까지의 엘니뇨와 라니냐 국면별 원자재 성과들을 갖다가 이렇게 쭉 깔아놓고 보면은 기본적으로 엘니뇨 때는 소프트 섹터는 성과가 좋아요. 그런데 라니냐 때는 여지없이 마이너스 성과를 갖다 보인다는 사실이죠. 네. 어째서다 주요 원당과 코코아, 커피 산지들이 엘니뇨 때는 가뭄을 야기하는 현상이 나타나요. 네. 반대로 라니냐 때는 곡물은 엘니뇨 때는 풍작인데 소프트는 가뭄이고 반대로 라니냐 때는 그 반대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주요 생산 지역들을 가서 살펴보면 대표적으로 인도가 있겠고 그리고 브라질의 서남부는 곡창지대지만은 동남부 지역은 원당 커피 산지입니다. 이 지역은 또 라니냐 때는 가뭄에서 다시 정상 기후로 되돌아가게 되면서 비가 적정량이 내리게 되고요. 이 같은 작황이 좋아지는 라니냐이에서 소프트는 성과가 부진하더라. 과거 금융위기 때도 마찬가지로 네. 사실 사실 당시에도 금융위기뿐만 아니라 엘니뇨가 왔었기 때문에 원자재의 다 성과가 안 좋긴 했어요. 다만 이때 성과가 좋았었던 게 원당 같은 애들이었고 근데 다시 또 라니아 왔었을 때는 이들 원당 커피 코코아가 무너졌었던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같은 점을 갖다 본다면은 바로 라니아에 의한 피해자들이 지금이야 올해 상반기까지 엘니뇨라서 원당 커피 코코아가 여전히 성과가 좋지만은 네. 하반기 때는 반대의 성과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 우리가 주목할 수 있겠고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곡물가가 2025년 상반기쯤에 반영이 되듯이 약간의 시차 반영이 있다고 볼 수가 있나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시차 반영이 있긴 하겠지만은 다만 엘니뇨의 영향권 자체가 엘니뇨발 가뭄 영향권 자체가 주요 원당 커피 코코아 생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올해 상반기에 대해서 내지는 올해 7월까지가 유효해요. 왜냐하면은 커피만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커피만 하더라도 브라질의 아라비카 커피만 하더라도 작년 말에 파종이었었기 때문에 네. 올해 5월부터 최소 못해도 8월까지가 수확 시즌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지금부터 수확된 아라비카 커피 같은 경우에는 끊임없이 어떻게 보면 작년 라니아에 의한 가뭄 영향을 갖다가 노출받으면서 가격이 상승할 수 있어요. 네. 다만 그 이후부터는 우리가 파종과 수확 주기처럼 더 이상의 이제 그 가뭄발 영향의 노출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후행적으로 둔화되는 방향일 테고요. 네, 그렇군요. 일단 이 환경적인 이유와 더불어서 저희 곡물가 그리고 원자재 섹터에 대해서 같이 체크를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계속해서 좀 지정학적 리스크는 불거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뭐 아무래도 홍해 리스크가 제일 크게 지금은 글로벌적으로 작용을 할 것 같아요. 이 곡물가나 이런 부분에는 뭐 상승을 야기시킨다든지 그런 영향들이 없을까요? 예, 뭐 운송단에서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원자재 크게 노출시키는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사실 운송의 지연 때문에 가격에 있어서 영향은 있을 수 있겠지만서도요. 네. 일단 왜 그렇냐면은 홍해 이슈가 원자재 상승 요인이라고 저는 바라보지 계속 않는 이유는 네. 작년 12월부터 러시아 사례랑 비교할 수 있겠어요. 22년도 2월 달에 저도 그때 당시 때 자료를 통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한 즉 러시아에 대한 제재에 있어서 원자재가 단기적으로는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어도 다만 조달 루트가 변화되면서 원자재는 다시 진정될 것이고 결국 운임비의 상승 요인이다라고 접근했었는데 네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홍해 리스크 터졌지만은 결과적으로 어떻다? 그 지역을 갖다가 운송 루트가 변화되는 거죠. 즉 공급 차질이 없고 운송 루트가 변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희망봉을 통해서 그 말즉슨 전량 우회가 가능하다는 사실이고 공급 차질이 아니라 지연되는 것이고 또 다른 운임비가 즉 유조선 운임비인 BDTI라던가 컨테이너 화물 지수라던가 이런 것들이 오르는 이슈이기 때문에 물가에는 후행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어도 실질적으로 원자재 측면에서 본연의 원자재 측면에서는 영향이 조금은 제한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주목할 수 있겠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곡물 쪽에는 영향이 제한적이고 여기와 더불어서 이제 운임비가 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물가에만 좀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같이 해주셨네요. 네, 이렇게 또 관련된 부분들도 체크해봤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올해 하반기까지 저희가 원자재 투자를 해봤을 때 좀 어떤 쪽이 기대가 되는지 그리고 어떤 쪽은 좀 해지라고 리스크를 피하는 게 좋을까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좀 계속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부분은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원자재 통해서 뭔가 해지할 만한 자산에 있어서는 사실 금 이외의 대안을 갖다가 찾기는 좀 어렵다라 저는 네.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금에 있어서는 저는 우리가 달러화 포지션을 갖다 들고 있는 고객들,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 달러화가 상대적으로 계속 견조하고 미국 경기가 상대적으로 유럽보다 견조하다 보니 네. 달러가 계속 버티다 보니 금에 상당히 닫혀 있죠. 그러나 원화라던가 엔화라던가 위안화 포지션 또는 홍콩 달러나 또는 유로화 포지션을 들고 있는 이들이라면은 그 국가들의 통화 정책 자체가 또는 그 국가들의 유동성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그 국가들의 미국보다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통화 자체가 약세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럼 지금에 있어서는 이들 통화 같은 경우에는 이들 국가에 상장된 금 현물 ETF들이 훨씬 더 매력적일 수 있다. 달러를 통해서 미국의 금 관련된 ETF를 사기보다는 네. 이들 국가에 상장된 금 현물 ETF나 이런 애들이 왜냐? 자국 통화를 갖다 끊임없이 해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좀 더 포커스할 필요가 있겠고, 대표적으로 일본만 하더라도 재팬 그 피지컬 골드라는 ETF들이 있습니다. 네네. 이들의 성과가 어떻게 보면은 해지하는 그 같은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반기 동안에는 우리가 금을 통해서 해당 국가에 상장된 금 현물 ETF 통해서 해지가 필요할 텐데, 하반기 때는 앞서 언급드렸던 예를 들어서 석탄 관련된 뭐 기업들이라든가 석탄 관련돼서 천연가스라든가 내지는 곡물 갖다가 즉 뭐 곡물단에서도 원자재 ETF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이쪽이라든가 우리가 이렇게 좀 접근해서 포지션을 갖다가 상반기 하반기를 나눠서 접근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반기까지 원자재 섹터에 대한 이 전략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모닝 인사이트 시간이었고요. 대신증권의 최진영 연구원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 미장 좀 좋지 않습니다. 알파벳이 7% 정도 급락을 했고요. 나머지 빅테크 종목들도 대체적으로 시장 분위기 따라서 많이 밀리는 흐름이었는데요. 결국에는 FOMC 열리고 파월 의장이 좀 단호하게 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을 끊어냈던 것 같습니다. 2월의 첫 스타트가 약간은 좀 불안해 보이는 지점인데요. 그래도 이 해지할 수 있는 전략들 확인해 보시면서 이번 달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함께 전해드렸고요. 특정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모닝쇼 마치겠습니다. 이번 한 달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